네,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천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책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을 모시고 내년 산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이 트렌드를 찾아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 트렌드 항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한번 2025년 내년도의 전망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신간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전망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쓴 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개의 산업 분야를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각 산업들이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 책에는 한 14개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들이 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주로는 반도체, 그다음 방산, 배터리, 바이오, 원전, 조선 건설 등등의 산업을 분석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된 기업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2025년을 헤쳐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네. 작년에도 2024 비즈니스 트렌드를 저술을 하셨고 이번에도 2025년도의 흐름을 주요 산업들의 어떤 전망들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새해 들어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큰 그림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매년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은 변동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이제 매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같은 이 3고의 상황을 일단은 조금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4년보다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그 움직임이 그렇다시피 초기에 낮은 율로 성장이 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이제 성숙되면은 다시 저성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2025년부터는 아마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성장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 말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미국까지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전부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는데 금리의 움직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하라는 추세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인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바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변동성이 크고 저성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시야를 좁게 들어가서 네. 2025년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경제 요인은 뭐고 또 반대로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만한 경제 요인은 무엇인지 각각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 다시 말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겠죠. 국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웬만한 선진국들을 다 이기고 쭉 계속해 왔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그 경제 성장 가능성 혹은 국가 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부채 과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그런 생산성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이 확 돌아서서 급격히 개선되리라 이런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2025년도 조금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떤 역동성이나 다이내믹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AI를 위시한 첨단 기술의 발달입니다. AI 같은 거는 뭐 이제 한 2년쯤 됐나요? 생성 AI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에 압도적으로 그런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 발전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산업이 아주 플러스적인 요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늘 지켜봐야 할 것이 AI 산업이나 혹은 첨단 기술, 뭐 우주 항공도 마찬가지고 방산이나 배터리나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그런 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아까 미처 언급은 안 했지만 또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경제는 중국이란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 특히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 중국이 지금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침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또 AI 반도체, AI 인공지능의 기술이 많은 산업으로서의 침투하는 그런 속도에 따라서 그렇죠. 성장률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 바로 근간이 바로 반도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D램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최근 몇 달 동안에 좀 꺾인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AI의 핵심적인 근간 산업이 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메모리 업황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의 흐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법한 반도체 HBM은 네. 일단은 2025년 전년을 통해서 네. 호황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네. 팔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까지 물론 계속 공급 과잉 상태인 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엔비디아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또 엔비디아의 경쟁사들도 끊임없이 AI 가속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HBM이 들어가는 것이든 안 들어가는 것이든 어쨌든 AI 칩, 슈퍼 칩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HBM이라 HBM의 수요는 계속 견조할 것 같고 따라서 HBM은 2025년 내내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상태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서 TSMC에 주고 TSMC는 그것을 GPU랑 합쳐서 가속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제 될 겁니다. 그게 주류를 이룰 것이고 삼성전자는 한 발 늦었죠. maybe 두 발 늦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거까지는 나왔죠. 그래 삼성전자의 품질 쓸만해 괜찮아까지는 확인해 줬는데 아직 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 주된 물량이 이미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큰 물량은 받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다만 이제 HBM도 여러 가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차원 다른 그런 성능이 있고 또 HBM의 용처가 AI 가속기 하나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도 다른 용처 혹은 다른 스탠다드의 HBM은 이미 팔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식으로 발주를 시작하게 되면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HBM이 끝이 아니라 방금 이제 DRAM 말씀하셨는데 DRAM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범용, 뭐 중저가 그렇죠. 범용, 네네네. 중국이 잘하는 그런 그 DRAM도 있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아주 고급, 고성능, 첨단 DRAM 반도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그런 아주 고성능의 DRAM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옛날의 DRAM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AI 시대에도 계속 수요를 누릴 것이고 네. 범용, 레거시라고 부르는 그런 반도체들은 다소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분야도 계속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 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반도체 전반은 계속 호황을 누릴 것 같고 특히 우리가 한국이 의존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게 세계 전체 반도체 수요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죠. 네. 그래서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우리 경제가 이제 의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상황을 계속 누릴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산업 구도, 메모리 반도체와 HBM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난주 하이닉스 반도체 컨퍼런스 콜 보면은 권기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대여섯 번을 수요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부장은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뭐 도대체 뭐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데 소부장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좀 하면서 네. 느낀 것은 우리 예전에는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는 무어의 법칙인가요? 네, 두 배씩.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 1년에 2배씩 이렇게 네네. 성능이 늘어난다 네네.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도에 달했어요. 네. saturation 포인트에 도달한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걸 이렇게 성능을 높이기는 어렵다. 네. 그럼 어디서 DRAM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로 패키징 문제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이런 데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그런 것을 탑재함으로써 새로운 성능의 혹은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부장 쪽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중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나 혹은 여러 회사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 3차원 3D 패키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소재에 들어가면은 그 기판에 좀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회로를 해서 뭐라고 하나요? 반도체 PCB 네. 그 기판인데 네. 인쇄로. 근데 그 기판이 지금까지는 이제 해왔던 물질과는 달리 유리를 가지고 기판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가 봐요. 네네네. 그리고 유리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성능을 내기 때문에 수율에도 좋고 다만 이제 이게 유리다 보니까 깨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네. 근데 그 유리 기판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반도체 성능을 높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 기판을 지금 개발하고 이제 곧 생산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SKC의 자회사라고 하는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거기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유리 기판에 굉장히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한 4년 됐나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인가 소재 같은 것의 일부를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 함부로 한국에 수출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소재 국산화라는 그런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서 국산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반도체 그 생명수라고 하는 초순수라고 하는 그게 저 소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초순수는 순수가 아니라 초순수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물, 극도로 순수한 물, 아주 깨끗한 물인데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 반도체 만드는데. 네. 그래서 그 물을 또 국산화해서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곧 양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아주 특수한 가스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가스들도 옛날엔 전부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 그런 데서 이제 반도체용 특수 가스를 이제 국산화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이제 미원상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원상사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그 음식 만드는 회사인가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 정밀 화학 업체입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12월에 있을 그 코스피 200인가요? 그 네. 지수에 이 미원상사가 포함 뭐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런 얘기가 지수편이 오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 그러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규제했던 포토리지스트라는 그런 그 감광액이죠. 그런 것도 이제 국산에서 곧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회사가 최근에 급격히 그 주가도 오르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그 국산화 해외 수입품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밀고 있는 걸로 봐서 역시 그 분야도 전망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K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K 방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북한하고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발을 좀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K 방산주들이 좀 주가도 오르긴 했는데 작년에 비즈니스 트렌드에 비해서 올해 이 K 네. 방산을 두 번째로 좋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국방이라던가 또는 국가 안보 자체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지 아니면은 K 방산 자체의 기술력과 품질력으로 좋게 보시는 건지 어떤 관점이신가요? 우선 이제 좋게 보느냐 혹은 뭐 비중을 크게 보느냐 요 문제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25년에 네, 관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2025년 좋게 보인다 이런 뜻이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 K 방산이 그러면 왜 사실은 이게 한 3, 4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분야이거든요. 네. 네. 방산이란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을 먹고 사는 산업이라 좀 뭐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뭐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현재로 봐서 최근에는 계속 전쟁이 악화되고 있지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 거기다가 이제 며칠 후면은 미국 대선이죠. 네. 트럼프가 덜컹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 수요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K 방산에도 일단은 플러스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세계적인 어떤 수요도 수요지만 그거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 그러면 K 방산 자체의 경쟁력은 괜찮은 건가? 그걸 굉장히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화그룹이 대표적으로 그 방산주가 많은데 네. 한화그룹이 벌써 방산에 들어가서 그런 기술 경쟁력을 닦기 시작한 게 한 40년이 넘었어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그런 것에 기인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나라 아니 그 외에도 또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위해서 제조업 자체의 기술이 굉장하잖아요. 네네. 노하우가 이미 많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의 어떤 그 정신이라 할까요? 정밀한 제조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방산에서도 기술 경쟁력이 결코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그 무기 수출 국가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예산을 넘지 않고 딱 약속했던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한다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 이제 가격 경쟁력도 물론 굉장히 좋고요.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그 미국 회사들에 비하면은 30%씩 이렇게 40%씩 싸다고 하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그런 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산업 자체가 또 뭐라 그럴까요? 좋아할 만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무기 수출을 보통 무기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무기가 나가면 그건 그냥 한 상품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무슨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차 같으면 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무기 체제를 쓰는 한은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보수하고 유지하고 정비하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즈니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기 체제를 한번 팔면 거기 따라오는 것이 거의 어떨 때는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로 그것이 또 방산의 그 매력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군 함정도 전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몇 년 동안 그런 유지 보수 작업을 해주면 그것도 벌써 수억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방산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방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이게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은 안 좋아야 되는데 뭐 저희는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네.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인정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그 무기에 들여서 K9 자주포 얘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천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무기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K9 자주포 이거는 자주포 시장의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네. 예, 싸고도 정말 훌륭하고 성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자랑이죠. 그래서 이미 한 10여 개국에 수출이 돼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왜냐하면 중동이나 특히 그 동유럽권에서 이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도 앞으로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K9 자주포가 이제 대표적인 정말 우리나라 그 육군 쪽에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 수출의 작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천무는 이제 다연장 로켓이에요. 로켓. 이게 그 우리나라가 저 뭐죠?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신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신기전이라는 네. 화차. 예. 거기서 유래된 아. 로켓이에요. 로켓. 뭐 여기서 큰 판에서 다다다다다 예, 이렇게 여러 쏘는 발이 거니까. 나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어져서 결국 이제 천무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수출 품목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천궁2라는 것도 있어요. 네. 천궁2라는 것은 아까 저천무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 우리나라 미국식으로 말하면 페이트리엇 미사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하나 시스템의 그 아주 특이한 그 레이더를 이제 달고 정확하게 이제 포격을 하는 거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궁2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목이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 수출이 된다는 그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예 호주에 수출을 하려고 처음부터
만드는 장갑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에도 물론 수출이 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성능도 좋고 괜찮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장갑차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뭐 검은 표범이라고 별명을 붙인 그런 K2 전차도 있고요. 혹은 뭐 무인 차량도 요새는 많이 수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 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목적 때문에 그 무인 차량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군 쪽에는 그런 무기 체제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육군 지상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역시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한 해군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군 쪽의 방산 어떤 체계라든가 무기 체계는 좀 있나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뭐 전차 뭐 포 파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네. 바다 군함 이런 걸 팔 수 있을까? 거북선을 좀 이렇게 본따 가지고 예. 현재판 거북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아주 그 대형 잠수함까지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형 잠수함까지 이 1000톤급의 그 안창호 함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네. 혹은 수출 이제 저 협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잠수함을 개발해서 팔 정도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군함이라든가 구축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함들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 함정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은 주로 보면은 역시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남미까지 페루에서도 수주가 이루어지고 해서 남미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제일 큰 프로젝트로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호주에 거의 10조 원 가량이 되는 그 군함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군함 이렇게 교체하는 낡은 군함 교체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는 한국의 2개 회사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이렇게 셋이서 이제 경쟁을 한창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 초인가 뭐 하여튼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큰 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와 있고 국내에서는 구축함 프로젝트가 또한 뭐 8조 원 이렇게 되는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육상 쪽, 육군 쪽, 그다음에 해군 쪽 가릴 것 없이 K방산이 여러 방면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역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이순신 장군의 어를 이어받은 그런 어떤 해군 전투 체계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늘 쪽, 이 하늘 공군 쪽이 좀 남았는데 보라매라고 이 초음속 전투기 그렇죠. 일반인들도 네, 지금 네, 많이 네. 알고 있는데 하늘 쪽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하늘 쪽은 그 의외로 그 T-50인가 T-50인가요? T-50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이미 수출이 돼 있어요. 네.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도 이미 수출이 돼 있고 그다음 폴란드 쪽에도 수출이 돼 있고 이런 T-50라는 게 있는데 T-50 이 비행기는 평소에는 훈련기로 쓰다가 뭐 전시에는 그 전투기로 바로 같은 플랫폼으로 바로 전투기로 쓸 수 있다 이런 비행기인데 그것을 더 발전시킨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보라매로 불리는 KF-21이라고 그러죠. KF-21 전투기거든요. 네. 초음속 전투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곧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 그리고 수출도 이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책에 보면 말입니다. 예. 전투기 엔진을 대한독립 만세다라는 예. 그런 좀 감동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도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제 전투기 엔진에 앞서서 네.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자주포 이야기할 때 K9 자주포에도 그 중요한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을 독일산 엔진으로 계속 써왔었어요. 네. 라이선스를 받아서. 근데 독일에서는 그 엔진을 거의 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K9을 이때까지 만들어서 팔아도 독일의 허락을 받아서 팔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몇 년간에 걸쳐서 그거를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연구를 해서 완전히 100% 국산화를 했어요. 해서 그 K9 자주포에는 그 국산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먼저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 거죠. 네. 근데 똑같은 일이 이제 전투기 엔진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이제 항공 엔진은 뭐 아시다시피 롤스로이스라는 회사나 아니면 뭐 GE나 프렛 앤 위트니 이런 회사에서 이제 거의 뭐 8,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한국이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역시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둘이서 이제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터빈 가스 터빈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개발을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곧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도 대한독립 만세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네. 대한독립 만세를 힘쳐 외칠 수 있는 외칠 수 그날이 있도록.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1부를 권기대 작가님과 해봤고요. 저희는 또 2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